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말 사이에 너무 쉬었나 봅니다. 자, 이래서 저는 앞으로는 쉬지 않는 걸로. 하루만 더 쉬었는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안 돌아오다니 참 신기한 저의 목입니다. 여러분들 송혜교보다 어린 여자. 예. 송혜교 씨는 되게 엄청, 그러니까 극 중의 역할이 뭔가 좀 어두운 역할이다 보니까 메이크업도 진하게 안 하고 남았는데도 예쁘더라고요. 명불허전 송혜교였습니다. 제가 송혜교라는 건 아니고요. 자, 바로 이제 글로리 얘기는 그만하고요. 심층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또 오늘도 약간 뉴욕 증시의 상승을 기원하는 초록빛깔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런가요? 네. 초록빛깔보다는 오히려 쑥색에 좀 예, 가까운데 약간 그린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는 참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첫날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올해 시장은 어떨까 너무나 궁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좋든 안 좋든 전략을 우리가 좀 잘 마련해야 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소개해 이제 주실까요? 크게 그 두 가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올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빅픽처죠. 그래서 이제 올해의 키워드, 그다음에 큰 시장의 흐름, 이제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금년 우리가 증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2022년에 그 가장 그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준비를 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올해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 하고, 제가 아마 2021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뭐 한 13달 전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보다는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의 그 대조되는 시장 전망을 그때 갖고 나와서 우리가 한번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양사가 보는 2023년 미국 시장 전망은 어떤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제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우리가 뭐 새해를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좋은 투자 습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좀 더 장기 투자에 적합한 가족 기업, 패밀리 기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저는 글로리인가 그건 보진 않았지만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결국 우리 보셨어요? 가족 기업 얘기죠. 패밀리 기업. 근데 전 세계에 아주 좋은 패밀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회사들 몇 개 얘기하고, 네. 우리가 서학개미들 포트폴리오에 거의 없어요. 필수 소비재 업종. 제가 작년 내내 얘기했는데 그쵸. 여전히 펩시나 코스트코는 최근에 주가가 한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러한 그 주가 하락은 아주 좋은 주식을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4, 50분 네.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23년에 시장의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해 볼 텐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음. 가장 언론을 달구고 우리 3프로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마 인플레이션 같아요. 지겹게 들었죠.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유발이 됐고, 그래서 S&P가 19% 하락하고 나스닥이 33%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해왔고, 월가에서도 이제 완전히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빨리 내려가느냐가 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가장 키워드는 아니고, 금년의 키워드는 성장률. 이게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률, 시장 관점에서는 이익의 성장률. 근데 성장보다는 얼만큼 안 좋아지느냐, 그리고 언제가 이익 성장의 바닥인가.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성장률이 주가를 결정하진 않아요. 경제 성장률은 매출 증가율하고 같이 가고, 마진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이익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하고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익의 침체가 온다는 베어리시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올해 이익이 얼마만큼 안 좋아지고 그 바닥은 언젠가 그리고 그러한 바닥을 가정으로 주가는 하나 선행을 하니까 네. 주가가 이미 바닥을 쳤는지 올해 상반기가 바닥인지 이제 그런 관점을 보는 게 가장 올해의 큰 중요한 빅픽처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경제나 금융 쪽은 어떨까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우리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큰 흐름은 경제랑 금융을 나눠서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든 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가 바닥인가 그것이 화두일 것이고 나빠진다, worse 영어로 표현하면 네. 금융이라는 건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작년보단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금융이 좋아지냐.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부분은 반영이 됐죠. 100%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항상 주가라는 것은 채권도 금리도 선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금융은 작년보다는 좋아진다. 반면에 경제는 더 나빠진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비가 되는 그런 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작년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올해를 좀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을 좀 우리가 복귀해 본다면 어떤 점을 가장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세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어제 밤에 뭐를 쓸까 이제 제가 추렸는데 첫 번째는 아마 작년 11월 초에 제가 갖고 왔던 그림인데 작년에 미국 국채가 15% 이상 하락한 시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10년채 기준으로 4.3%를 찍고 3.5% 갔다가 지금 3.88로 다시 올라왔지만 작년 미국 국채 시장은 145년 만에 최악의 해. 그러니까 우리 평생 겪기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다. 네. 주식 시장은 한 1, 20%, 한 20% 빠지는 국면은 그 한 1, 20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오래 참여한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특히 채권 시장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시장이었고 이 손실은 온전히 금리 상승 때문이었다. 단기간 동안. 왜냐하면 미국 국제 시장에 크레딧 리스크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은 최악의 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2021년 12월에 이제 요런 그 설명을 좀 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 한 둘째 주쯤, 그러니까 한 13개월 전에 했는데 영어로는 priced for perfection. 왜냐하면 주가도 사상 최고치. 딜 금액도 사상 최고치, 네. 부동산도 사상 최고치, 펀드 유입도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뭐 모든 게 다 완벽해서 항상 그런 것은 추가로 더 좋아질 게 없으면 주가는 금융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전개가 됐고 네. 제가 그때 같이 이제 그 보여줘 드렸던 그림이 골드만은 원래 항상 좀 불리시하게 보는데요. 지난 30년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골드만은 항상 상승장을 예상을 했고 네. 뭐 대부분 많았죠. 길게 보면 부마켓이었으니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 골드만은 2022년에 주가가 9% 상승한다고 했고 반면에 모건 스탠리 여기 뭐 가장 그 요즘 투자 전략가로 그 주목을 받는 마이크 윌슨은 거꾸로 2022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근데 강한 하락은 아니고 한 6% 하락을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입장이 주목을 받았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결국 작년에 S&P 기준으로 주가가 거의 한 20% 하락한 것은 그렇죠. 기업이익이 작년에는 감소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 대신 금리가 올라가면서
퍼가 내려오는 금리와 주식시장의 퍼는 역상관 네. 관계니까 그래서 퍼가 작년 초 23배에서 15배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말 12월 말 퍼는 한 17배. 그래서 이제 퍼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S&P 기준으로 3,870까지 주가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그 작년에 이렇게 엇갈렸던 뭐 어떻게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맞췄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12개월 앞당겨서 네네. 이제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 2023년 전망을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뭐 다른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두 군데만 놓고 보는 게 뭐 모든 증권사 의견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케빈 코스티는 원래 긍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예요. 긍정적으로 봤다가 작년 가을쯤 꼬리를 내렸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올해 6월까지 추가로 한 7% S&P가 하락을 하고 3,600 정도 올해 6월을 보고 올해 연말에 4,000 거기서부터 한 10% 정도 회복을 하는. 근데 고만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혹시 경기 침체가 있다면 S&P는 3,150까지 하락을 한다. 왜냐하면 전략가들은 이코노미스트의 가정을 갖고 일단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만은 하우스뷰가 경기 침체는 있지 않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에 한 6, 7% 하락을 하고 하반기에 한 10% 회복을 한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 경기 침체가 되면 주가가 3,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조금 부정적이죠. 예. 네. 좀 다르게 부정적이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러면 오히려 반대일까요? 근데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작년에 거의 큰 그림, 작은 그림 다 네, 맞췄어요. 맞아요. 작년에 베리시 했고 9월 달부터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을 9월 말 10월 달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였고 금년에 얼만큼 빨리 둔화되는 게 가장 그 관건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큰 이슈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익의 감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전략팀에서 보는 것은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도 기업 이익이 한 4, 5%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다고 보는 그 펀드 매니저나 전략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버텀업 추정치가 너무 공격적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16% 낮을 거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올해 기업 이익이 한 10% 정도 감익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이제 금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빅테크 중심으로 이번 달 말부터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아주 낮추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촉매가 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마이크 윌슨은 올해 상반기 지수가 3,000까지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하고 반면에 하반기에는 상승을 한다. 근데 최근에 이분의 그 톤을 보면 네. 처음에 몇 달만 해도 아주 강력하게 상반기 주가 하락을 강하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꼬리를 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베리시한 거에 톤이 조금 그 둔화된, 약화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네. 올해는 시장은 개별 종목장이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상반기는 주가가 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하반기는 조금 회복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아마 금년 하반기에 바닥을 칠 것이고 주가는 선반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올 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또 그 안 좋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를 조금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또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참 그렇게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12개월 하락을 했고 그쵸. 여기서 몇 달 하락하면 거의 15달, 18달 하락하는데 미국 주가는 기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성장이 결국 회복을 하면 주가는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 골드만삭스의 의견 하나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그 3%에서도 얘기했던 네. 게 보통 우리가 그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실질 성장률과 물가를 차감하지 않은 명목 성장률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2%에 못 미쳤는데 명목 성장률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9%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함으로써 프라이싱 파워가 있었죠. 근데 이제 2023년은 경제 성장은 더 둔화가 되고 1%대 초반으로 둔화가 되고 물가도 좀 잡히면서 4~5% 명목 성장을 하니까 기업들이 매출 증가율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금년에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프라이싱 파워가 이제 이번에 금년에 없어진다면 기업들이 마진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올해 하여간 가장 시장의 관건은 기업 이익이 얼만큼 안 좋아지느냐와 그것의 기본 가정은 마진 프레셔가 얼만큼 많은가.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가장 그 전략가들, 애널리스트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뭐 아이비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 주가건 해외 주가건 지금 수준이면 이제 무릎 아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릎 아래로 내려왔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무릎 아래다. 근데 이제 주가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그쵸. 우리가 항상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실제 국내 주가는 이미 2100 9월 말 10월 초에 찍은 게 바닥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단언을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뭐 60% 이상 고점 대비 하락을 해서 참 안타깝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거꾸로 이러한 주가들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주가들의 폭락은 시장의 거품이 해소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품이 제거가 됐는데도 시장이 이 정도 유지가 된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뭐 상반기에 주가가 당연히 좀 하락을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부동산의 레버리지가 많지가 않아서 연착륙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미국의 소비가 계속 괜찮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마스터카드에서 11월 초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비 그 카드로 지출한 걸 보면 7.6% 증가를 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 그래서 여전히 소비는 견조하고 특히 서비스 부분이 괜찮다. 그래서 소비가 지탱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혹시 와도 아주 마일드한 약한 경기 침체고 그래서 주가는 바닥권에 우리가 근접을 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 10년과는 앞으로 10년은 틀릴 거예요. 뭐가 가장 틀리냐 하면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 적당한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계속 된다면 과거와 같은 높은 펀은 미국 시장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돼도 과거같이 아주 다이나믹한 장이 전개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주식 총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미국 투자는 시장 전체를 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 수익을 안겨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랐죠. 체감을 할 근데 수가 이거는 없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과거 10년은 좀 더 높았어요. 연 13%. 그것이 더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초저금리로 퍼가 높았던 것인데 앞으로 1, 20년은 제 생각에는 여기 그림 화면 보여주시면 네. 과거 13%보다는 훨씬 낮은 건 아니지만 거기보다 좀 낮은 한 10%나 10% 조금보다 못 미치는 한
9% 연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배당 포함해서 과거 미국의 역사를 보면. 네. 그래도 이 정도도 여전히 뭐 훌륭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과거 10년, 30년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저는 작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 중에서 지수에 관련한 내용 중에 그 파월이 원하는 지수 때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제 3,700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시장이 3,700을 넘어서 약간 4점 가까이 가서 과열 국면에 들어서면 여지없이 뭔가 발언이 나오든가 어떤 지표에 대한 반응이든가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3,400, 300까지 내려가면은 다시금 또 그때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3,700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뭔가 3,700 정도를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이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뭔가 중간값이 되는 그런 지수대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작년 제가 아마 8월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 밴드,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뭐 주식장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3,500에서 4,000을 네. 얘기를 했고 S&P 기준으로 그 이유는 퍼가 그 정도면 15배에서 18배 수준인데 4천이 넘어가면 금융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파월이 원치 않아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실제 그쵸. 그랬죠. 12월 달에. 그리고 3,500이 깨지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패닉이 나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몇 달 동안은 상반기에 최소한 한 봄까지는 그러한 밴드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3,860에 우리 연말에 끝났고 주가가 뭐 더 하락할 수도 있죠. 좀 하락을 하면 그때가 시장 전체 ETF를 사거나 네. 개별 종목 보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주식을 좀 찾아보는 그런 그 시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 이야기 쭉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네. 이 과거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이 금리 상황이 틀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냐면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절대 가치랑 상대 가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 상대 가치라는 건 그거죠. 얼마 전에 국내에도 한전채가 발행 금리가 5.99%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금리가 6%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4%로 내려와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수도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지면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다. 이제 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강태수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전에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하셨고 안경에 좋은 글을 쓰셨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최근에 해외에서도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2% 물가 안정 목표를 집착할 이유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을 어떠한 그 근거 옥조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 연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가 바뀌고 공급망 그 서플라이 체인의 그러한 생태계가 깨지면서 모든 것의 제품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2%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물가 안정 목표도 3, 4%로 가면 이제 고금리 아니면 적당한 금리 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근거가 될 것이고 그 결과 퍼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두고 투자에 임하되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잡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구 하나를 딱 써주셨는데 훌륭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식 투자는 좋은 투자 습관을 갖추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다.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 뭐 경제, 금융, 뭐 금리 여건을 다 떠나서 일단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을 사면은 시장 상황 상관없이 우리가 첫 단추 다 끼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안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장기적인 투자했을 때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걸까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뭐 소수주주가 돼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투자 습관을 이제 갖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월 2일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되고 성공 투자에 이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상식에 근거한 투자가 되게 많습니다. 워런 버핏 들고 있는 종목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식에 근거해서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섬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무슨 제품이 잘 팔리고 뭐가 요즘 인기가 없고 어디가 핫하냐 이제 그런 것을 섬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다양한 매체 이런 데 있고 관심 갖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제품 서비스를 기회가 되면 항상 그 체험해보는 내가 애플의 주주면 애플의 신제품을 내가 테스트해보고 내가 테슬라를 좋아하면 테슬라의 신차 아니면 경쟁사들의 최근에는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들 많이 그쵸. 출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고서 이게 경쟁이 좀 세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일반 투자가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성공 투자의 뭐 요소들입니다.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막연히 증권사 직원 아니면 내 친구 어디 신문에서 읽은 걸 보고 이거 좋은 주식 같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내 핸드폰에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해보든 아니면 좀 더 부지런한 분은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다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를 산 이유는 우리가 과거 10년의 주가 성과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음 학기말고사도 잘 볼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10년 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TSMC의 미국 상장 그 주식인 TSM을 기준으로 하면 연 15% 상승을 했고 대만의 TSM은 삼성전자는 연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을 때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금 그 삼성전자가 불리하다고 쳐도 그래서 이제 배당까지 다 더해서 과거 10년의 총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10%, 9%, 10%, 대만의 TSM은 이거의 2배가 되는 18%.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이런 정도의 계산은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경영성과 지표로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의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 투자가 어떠한 리스크를 지고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제 네.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한경에 좋은 글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 이제 팀장님 유창재 팀장님이라는 분이 사설을 썼는데 우리가 금융 투자 시 해야 될 질문은 수익률이 아닌 리스크의 크기다. 이건 이제 쉽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 내가 리스크를 짐으로써 투자를 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경제적 보상, 기다의 수익률에 합당한 리스크인가.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 차 몰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 우리가 30km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줄어들죠. 적은 리스크니까 내가 가는 주행 거리도 적죠. 그런데 내가 100km를 달리면 더 멀리 빨리 가지만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 날 리스크가 많고 커지죠. 레버리지 ETF를 하면 300km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사고가 날 크군요. 가능성이 많아서 내가 어떤 종목 ETF를 사면 이것의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의 그 상위 26개 종목 보유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실제 IT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IT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자동차 회사니까 소프트웨어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러한 IT 유사 업종 종목이 전체 서학개미 포트폴리오의 80%쯤 됩니다. 야, 너무 이게 과도하죠. 진짜이시죠? 그리고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데인데 컨셉은 좋지만 과연 성공할지 모르는데 아직은? 한국 투자가들이 이 종목의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 비중은 제로이고 상위 26개 종목에
필수 소비재 종목은 딱 하나 들어있어요. 코카콜라. 그래도 있긴 하네요. 하나 있네. 코카콜라.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설명드린 그 펩시입니다. 펩시. 그리고 우리가 소비재 종목도 너무 리스크가 많은 항공사나 그 크루즈 선사, 뭐 델타, 카니발 이런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근본적으로 크 오른 너무 리스크가 많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택하는 것만큼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만치 좋은 종목들이 네.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그 항상 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리스크 얘기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올해 내내 이 5대 리스크를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리스크 중에 상당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터져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도 테슬라 주가가 이만큼 하락할지는 몰랐어요. 이제 리스크가 많은 것을 얘기를 했고 실제 요 화면도 제가 여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 우리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포지션에 대해서 5대 리스크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주 IT 비중이 과다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업종 기업은 이미 리스크를 엄청나게 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걸면 반도체 ETF 같은 거는 진짜 금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반도체 장비는 전 세계 모든 업종에서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안 좋을 땐 적자가 날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에 뭐 적자가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기업, ETF는 우리가 절대로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코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투자 전략은 좋은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조금 기다리는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코도 이번에 주가가 한 달 사이에 한 15%에서 2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종목을 고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그때 저점을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투자 전략 중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였죠. 재작년 말이었나요? 그 미국 주식의 미치다 세미나에서 패밀리 비즈니스 기업에 대해서 쭉 브리핑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그동안의 몇십 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다 하면은 재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다른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한 게 순양기업 진양철 순양물산. 회장의 그 드라마에서 나오다시피 이제 대기업이고 이것에 관한 비판도 많지만 실제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기업들은 엄청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해외에서는 많은 경영 성과를 이루고 주가 성과도 되게 좋았어요. 국내에서도 뭐 대표적인 기업 몇 군데는 엄청난 경영 성과를 이뤘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에르메스, LVMH, 케어링, 구찌를 갖고 있는 이런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의 그 패밀리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독보적인 경쟁력, 브랜드 가치, 이익 성장률 마진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의 리서치를 보면 이런 패밀리 비즈니스 주가는 다른 그 기업 주가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아웃퍼폼을 거의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한 3% 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고,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것 같이 오너십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3, 4대가 가면 부작용이 좀 나타나요. 금수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주인 의식이 뛰어나서 이런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서 보면 매출 성장률도 뛰어나고 마진도 높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경영을 하니까 설비 투자나 R&D를 필요할 때 꼭 합니다. 그것도 자체 자금으로 하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우수해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끄떡없이 안정적인 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패밀리 비즈니스에는 미국에도 좀 일부 있고 시작은 아시아에서 했습니다. 화교 자본들이 아시아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고 유럽에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칼스버그 같은 데는 우리 맥주 회사 그런 데는 한 200년 이상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상장은 비록 돼 있지만 패밀리들이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영 성과도 좋고 주가도 좋고 미국에는 월마트, 네. 에스티 로더, 그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미국계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최고의 화장품 회사, 허쉬 초콜릿, 포드 이런 데가 다 그 패밀리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는 아까 말씀드린 명품사 러쉬, 스위스의 다국적 그 빅바이오테크고 로레알, 블란서의 그 최대의 화장품 회사, BMW도 패밀리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은 대주주가 직접 나서서 경영을 하기보다는 BMW 같은데 이제 이사회에 참여를 하지만 사회적인 봉사 책임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는 되게 많아요. 한국만 우리 화교 자본이 거의 다 축출이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보면 다 화교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는데 홍콩의 뭐 리카이싱, 리가성 패밀리, 그다음에 그 SN 싱가포르에서는 스탠드 차터드 은행의 대주주가 한때 쿠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화교 자본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말라이시아의 최대 부자는 쿼크 패밀리, 여기 샹그릴라 호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상장사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은 경영 성과가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저는 아직 앞장을 안 넘겼으면 좋겠는 게 특히 1대 및 2대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앞에 미국 유럽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1, 2대가 있나요? 우리 뭐 미국의 빅테크 같은 데도 그렇고 월마트는 2대에서 이제 3대가 네.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1대, 2대는 책임 의식이 명확하고 그 자식들도 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3대 3대부터는 넘어가면? 조금 금수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경영 성과가 주인 의식이 좋다. 있다. 그래서 이건 패밀리 비즈니스는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데 한국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가 이제 3세대를 맞이해서 아주 그쵸.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작년도 내내 그랬지만 편의점에서 이제 허쉬 초콜릿을 볼 때마다 우리 교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제가 진짜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성향만 없었다면 허쉬 초콜릿을 정말 투자하고 싶었을 텐데 올해는 저는 한번 그 패밀리 비즈니스 기업 중에 제가 자주 먹는 초콜릿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도 있습니다. 좋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유럽의 펩시. 명품사들도 명품사들. 주가가 코로나 전에 많이 올랐다가 그쵸. 조정을 좀 받아서 뭐 밸류에이션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탑10 종목 그 성과를 봐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학개미 분들이 들고 있는 50대 종목에 필수 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하나 아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나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제일 최고의 자국적 기업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쵸. P&G, 네슬레 여기 스위스 회사고 코카콜라, 펩시, 그다음에 우리 이학년 교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커스코, 월마트. 그다음에 디아지오는 세계 최고의 그 술. 알코올 회사. 그다음에 몬델레스는 여기는 이제 과자 초콜릿 여기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주옥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네. 다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우리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투자하시지만 실제 조금 더 최근 성과가 좋은 것은 펩시예요. 펩시는 이제 탄산음료가 있고 과자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코카콜라보다는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지난 3분기에도 보면 그 자체 부분에서 매출 증가율이 16%나 증가를 했죠. 엄청나게 성장성이 높은데 이 회사 이제 장기 주가 차트입니다. 1984년 이후로 와. 뭐 약간의 부침이 주가 있긴 부침은 했지만. 조금씩은 있지만 가끔 가다가 네.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연 9% 상승을 했고 3% 배당을 줘서 주주들은 연 12%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주주환원을 또 많이 열심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투자의 장점은 다양한 업종에 최고의 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밀리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에게 물려줄 주식 이런 거 고르시는 부모님도 많이 네네네.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사실 뭐 디즈니를 정말 많이 이 아이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사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이런 정말 뭐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하겠지만 펩시나 뭐 허쉬 초콜릿 이런 그렇죠. 기업은 네. 사실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을 종목을 사도 되고 네. 그 필수 ETF? 소비재 ETF를 사도 장기 보유, 그러니까 30년, 그쵸. 50년을 보유해서 네.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하면 계속 태어났을 우리가 때 소비를 할 테니까. 맞아요. 지금 그리고 84년 이제 때 태어났을 때 코스트코가 진짜 좋은 기업이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다가 11월 매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안 좋게 좋았죠. 나와서 주가가 최근에 한 17%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긴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주가를 열심히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뭐 너무 순항을 하다가 매출이 좋다가 약간 피로감을 느꼈는지 매출이 조금 둔화가 되고 전자상거래 부분은 특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과거 5년 동안 보면 연 주가 19% 상승, 과거 10년은 연 17% 상승. 물론 앞으로 성장은 조금 둔화되겠지만 진짜 틀림없는 회사고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미국의 리테일러 치고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항상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도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한 30배여서 높게 보이지만 우리가 좋은 옷을 사면 오래 입고 계속 오래 사용할 수 있듯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높은 프리미엄의 밸류가 거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제 이런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국면은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생기고 그런 국면이 아마 코스트코는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된 ETF를 언급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XLP라고 있죠. P가 여러분 이제 연산하시면 돼요. P 필수 소비재. 이렇게 해서 약간 연상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뭐 ETF는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필수 소비재 하나를 고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 ETF 보시고 여기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 정도의 사이트만 들어가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탑10 홀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경우에는 프록터앤갬블이 15%로 가장 많고, 코카콜라, 펩시, 월마트, 코스트코 순으로 모두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ETF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필수 같습니다. 소비재의 가장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높고요. 네. 2, 3%고 거의 대부분 회사가 매년 지난 수십 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관련해서는 필수 소비재 이야기 그리고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이야기 하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2023년 1월 첫 방송입니다.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특집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올해 시장에 있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큰 흐름은 네. 경제는 나빠지고 우리 일상생활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하지만 금융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이 된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하자. 예. 알겠습니다. 선반영되어서 우리의 악재는 작년에 이미 이제 반영된 걸로 치고, 올해는 좀 상반기에 좀 흔들림과 부침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겨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약 45분, 거의 5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